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님 제발. 한겨울 눈이 펑펑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종가 뒷마당 깊숙한 곳, 돌로 된 얼음 광 안에서 여인의 울부짖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숨만 내쉬어도 하얗게 얼어붙는 어둠 속이었습니다. 스물둘의 며느리가 쇠문을 두드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손끝은 하얗게 얼어가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밥 한 톨물 한 모금 없이 갇혀 있었지요. 이 가여운 며느리를 가둔 것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종갓집 곳간에서 쌀이 밤마다 사라지자 며느리가 도둑질을 했다고 확신한 것이었습니다. 회초리로 등을 때렸습니다. 밥을 굶겼습니다. 관아에 넘기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래도 이 며느리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극에 이게 달한 대체 무슨 시어머니는 짓이야? 한겨울 얼음 광에 며느리를 밀어넣고 쇠 자물쇠를 2개나 채워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흘째 얼어 죽게 된 며느리가 걱정한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이 위험합니다. 제가 나가야 합니다. 자기를 때리고 굶기고 얼음광에 가둔 바로 그 시어머니를 살려야 한다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쌀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리고 이 며느리는 왜 죽음 앞에서도 끝내 입을 열지 않은 것일까요? 사라진 쌀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시어머니의 분노는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 옛날 조선 중기, 숙종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전라도 깊은 산골에 한 고을이 있었는데 고을로 들어서려면 굽이굽이 돌아가는 고갯길을 한참이나 올라야 했습니다. 고개를 넘으면 눈 아래로 논밭이 펼쳐지고 그 너머로 기와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지요. 봄이면 매화 향기가 고갯마루까지 올라왔고 가을이면 벼이삭이 금빛 물결을 이루는 고을이었습니다. 그 고을에서 가장 크고 이름난 집이라 하면 단연 조씨 종가였습니다. 기와지붕이 높이 솟은 안채에 행랑채, 사랑채까지 반듯하게 늘어서 있었고 무엇보다 곳간이 세 채나 되었습니다. 쌀, 보리, 콩이 넘쳐나는 곳간은 이 종가의 자존심이자 힘이었지요. 이 종가를 이끄는 안주인은 조씨 부인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레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난 뒤 문중 어른들은 종가의 앞날을 걱정했지만 조씨 부인은 이를 악물고 홀로 종가를 지켜냈습니다. 55의 나이에도 허리 한 번 굽히지 않고 하인들을 너무 다스리고 소홀했어. 곳간을 죄송합니다, 할머니. 관리하고 다시 하도록 해. 제사를 챙기는 일까지 모두 혼자 해냈습니다. 새벽 첫 딸기 울기 전에 일어나 곳간을 돌아보고 해가 저문 뒤에야 비로소 방에 드는 것이 조씨 부인의 하루였지요. 우리 종가 곳간에는 쥐 한 마리도 못 들어온다. 이것이 조씨 부인의 입버릇이었습니다. 곳간 열쇠를 언제나 품에 지니고 다녔고 쌀 한 되가 줄어도 그 까닭을 알아내고야 마는 분이었습니다. 그 해봄 종가의 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분이. 22의 나이에 고을 너머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고맙구나. 굶주린 많이 이웃에게 드세요, 자기 할아버지. 밥그릇을 내밀던 정말 아이였고 고맙다. 겨울이면 헐벗은 아이에게 제 저고리를 벗어주는 마음씨였습니다. 배운 것은 없으나 손이 부지런하고 마음이 고왔습니다. 홀레날 가마에서 내린 분이가 대청마루에 올라 큰 절을 올리자 조씨 부인이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고운 얼굴에 눈매가 순했지만 손에 굳은 살이 박여 있는 것을 조씨 부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일을 해 온 손이구나 싶으면서도 이 여린 며느리가 종갓집 살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마음 한켠에 일었습니다. 고운 얼굴이구나. 허나 종갓집 며느리는 얼굴이 아니라 손이 고와야 하느니라. 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부족하오나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분이는 새벽마다 첫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가마솥에 불을 지펴 밥을 올렸습니다. 마당을 쓸고 안채 마루를 닦고 시어머니의 아침 상을 빈틈없이 차렸습니다. 찬 우물물에 손이 얼얼해지는 새벽녘에도 분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조씨 부인이 분이를 곳간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무거운 자물쇠를 풀어 곳간 문을 여니 어둠 속에서 쌀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가마니가 겹겹이 쌓여 있었고 한쪽에는 보리와 콩이 자루째 놓여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이 묵직한 쇠열쇠를 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곳간 열쇠는 내가 맡는다. 이 열쇠를 내 목숨처럼 여기거라. 종갓집 곳간은 곧 종갓집의 뿔이다. 분이가 두 손으로 열쇠를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차가운 쇠의 무게가 가슴 위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종갓집 곳간을 맡는다는 것이 어떤 무게인지 스물둘의 분이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열쇠를 품에 안은 채 곳간 문을 나서는데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분이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분이가 시집 온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이른 시각, 마을 어귀에서 아이 하나가 울며 종가 대문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날 아침 분이는 여느 때처럼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고 우물과 돌 위에 서리가 하얗게 앉아 있었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부엌으로 돌아오니 뒷산 너머로 여명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쌀을 안쳐 밥을 올린 뒤 마당에서 빗자루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각시님, 괜찮아, 각시님. 울지 마. 마당을 자, 쓸던 괜찮아. 분이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다급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니 7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종가 대문을 두드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코가 빨갛게 얼어 있었고 맨발이었습니다. 저고리는 여기저기 해져서 솜이 삐져나와 있었고 볼이 움푹 꺼져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문희가 달려 나왔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냐? 왜 울고 있느냐? 각시님, 우리 어머니가 피를 토해요. 아침부터 괜찮아, 울지 일어나지를 마. 못해요. 자, 이거 분이의 먹어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요즘 마을에 돌림병이 번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기침이 멎지 않고 끝내는 피를 토하며 쓰러진다는 무서운 병이었지요. 지난달부터 마을 장터에 나오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고 종가 하인 가운데서도 몸이 아프다 하여 나오지 못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분이가 아이의 손을 잡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고갯길을 넘는 동안 아이의 차가운 손이 분이의 손 안에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고개를 넘어 마을에 들어서자 분이의 발길이 멈추었습니다. 집집마다 문이 닫혀 있었고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적막한 마을이었습니다. 아이의 집에 들어서니 어머니가 마루에 누워 이불을 피로 적시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마른 피가 붙어 있었고 숨소리가 가늘고 거칠었습니다. 각시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아이가 분이의 치마를 잡고 울었습니다. 분이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부엌에 가마솥이 있었으나 쌀이 없었습니다. 찬장을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분이가 아이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니 불에 댄 듯 뜨거웠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미지근한 물을 떠다 입술에 적셔 주었습니다. 그 집을 나서는 길에 분이는 옆집 문 앞에서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끙끙 앓는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백발의 노인이 기어 나왔고 아내는 노인의 아내도 누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집에서도 또 그 옆집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집뿐이 아니었습니다. 돌림병에 장정들이 쓰러지니 농사를 짓지 못했고 먹을 것이 바닥난 것이었습니다. 분이의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종가 곳간에는 쌀이 넘치는데 담장 너머 마을 사람들은 굶주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품 속의 쇠열쇠가 갑자기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종갓집 곳간은 곧 종갓집의 뿔이다. 허나 눈앞에서 피를 토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분이의 가슴 속에서 두 마음이 부딪혔습니다. 그날 저녁 분이가 종가로 돌아와 저녁상을 올린 뒤 마당 한쪽에 서서 곳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에 품은 쇠열쇠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어스름 속에서 곳간 지붕 위로 박쥐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분이가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달이 구름 뒤에 숨었을 때 종가 뒷마당에서 곳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쇠열쇠가 자물쇠에 닿는 소리, 나무 문짝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달빛 아래 누군가의 그림자가 쌀자루를 치고 뒷문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 조씨 부인이 곳간 문을 열었을 때 그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조씨 부인의 목소리가 곳간 안에서 울렸습니다. 이른 아침 곳간 자물쇠를 열고 묵직한 문을 잡아당기자 먼지 냄새와 묵은 쌀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어둠 속으로 한 발 들어선 조씨 부인의 눈이 서서히 익숙해지자 쌀가마니 위쪽이 성기게 비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끝으로 가마니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세어보니 서말이 빠져 있었습니다. 서말이면 사람 10명이 닷새를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쥐가 먹었느냐, 사람이 먹었느냐. 곳간을 나온 조씨 부인이 하인들을 마당에 일렬로 세웠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 위에 비스듬히 내려앉았지만 하인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머슴 덕수부터 부엌대기까지 하나하나 눈을 마주치며 물었습니다. 누가 곳간에 손을 왜 그렇게 서 있니? 댔느냐? 할머니, 바른 저희는 그냥 대로 말을 똑바로 말하여라. 해라. 예의가 없구나. 네, 아무도 할머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늙은 머슴 덕수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발끝만 내려다보았고 부엌대기 둘은 서로의 얼굴을 살피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조씨 부인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30년을 종가를 지켜온 안주인의 눈은 매서웠습니다. 그 시선이 천천히 돌아가다가 분이에게서 멈추었습니다. 분이야. 예, 어머님. 너는 왜 꽃간 이렇게 열쇠를 게으르냐? 가진 것이 죄송합니다, 너뿐이지. 할머니. 이런 식이면 안 분이의 돼. 어깨가 알겠습니다. 움찔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어머님. 쌀이 서말이나 사라졌는데 너는 모른단 말이냐? 송구합니다, 어머님. 조씨 너는 부인이 왜 그렇게 한참 동안 행동했느냐? 분이를 죄송합니다, 할머니. 내려다보았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분이의 숙인 고개 위로 아침 햇살이 떨어졌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어깨, 꼭 쥔 두 손.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종갓집 너는 왜 며느리가 그렇게 곳간에 행동했느냐? 손을 댈 죄송합니다, 리가 할머니. 없다고 다시는 그러지 생각했습니다. 남편 진호가 어렵게 골라들인 며느리였고
시집온 뒤로 성실하게 살림을 해 온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열쇠를 쥔 사람이 너는 왜 분이뿐이라는 그렇게 사실이 행동했느냐? 머릿속에서 죄송합니다, 떠나지 할머니. 다시는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진 뒤였습니다. 그때 시누이 월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월이는 조씨 부인의 딸로 시집을 갔다가 남편과 사별한 뒤 친정에 얹혀 사는 처지였습니다. 27의 너는 왜 나이에 그렇게 과부가 되어 행동했느냐? 돌아온 뒤로 죄송합니다, 월이는 할머니. 다시는 늘 그러지 불안했습니다. 친정에서의 제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지요. 며느리가 시집 오기 전까지 곳간 열쇠를 쥐고 있었던 터라 분이에게 열쇠가 넘어간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열쇠는 곧 종가에서의 힘이었고 열쇠를 잃은 뒤로 월이는 종가에서 자기 자리가 사라진 듯한 허전함에 시달렸습니다. 월이가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와 귀옛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 가지 본 것이 있사옵니다. 뭘 보았느냐? 형님이 요즘 밤마다 부엌에 불을 켜더이다. 제발 어젯밤에도 제 말을 한참을 들어주세요. 부엌에서 이대로 부스럭거리는 놔주십시오. 소리가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이의 눈동자가 가늘게 빛났습니다. 사실 월이는 분이가 부엌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허나 곳간 쌀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월이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이것이 열쇠를 되찾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지요. 조씨 부인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분이를 한 번, 곳간을 한 번 번갈아 보았습니다.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그날 밤 조씨 부인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곳간 생각에 뒤척였습니다. 빈 가만히 자리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조씨 부인은 다시 곳간 문을 열었습니다. 가마니를 한 줄 한 줄 세었습니다. 손가락이 허공을 가리키다 멈추었습니다. 5마리 또 사라져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의 선반 좀 얼굴이 봐라, 사색이 엉망이구나. 되었습니다. 이 자루들은 왜 여기 놔두는 저 말에 거야? 5마리면 어서 치우지 못해? 8마리였습니다. 이것은 쥐의 소행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사람이 한 일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그 전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곳간 장부를 펼쳐놓고 몇 번이고 쌀의 양을 세어보았으나 숫자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5마리 모자랐습니다. 베갯머리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는 조씨 부인의 눈에 핏줄이 섰습니다. 곳간 열쇠를 가진 사람은 이 집에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가을볕이 대청마루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날이었으나 종갓집 안에는 먹구름보다 무거운 기운이 내려앉아 있었지요. 부엌의 두려워 하인이 마라. 조씨 영이 부인의 우리를 지켜줄 낯빛을 것이다. 살피고는 고개를 그래, 평화는 돌렸고 토끼야. 마당을 쓸던 덕수마저 빗자루를 멈추고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분이야, 이리 오너라. 조씨 부인의 호통이 대청마루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 참새떼가 감나무에서 후드득 날아올랐습니다. 분이가 부엌에서 달려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5마리다. 쌀 5마리 또 사라졌다. 이게 열쇠는 뭐 하는 내가 짓이냐? 가지고 있고 죄송합니다, 할머니. 곳간에 드나들 다시는 수 이런 있는 일이 것은 없도록 해라. 너뿐이다. 숨기지 말고 아뢰어라. 쌀이 어디로 갔느냐? 분이가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분이의 머릿속에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들어 누운 아이들, 죽 한 그릇에 2손 모아 절하던 노인들. 이 사실을 알리면 시어머니가 마을의 쌀값을 물릴 것이었고 가뜩이나 굶주린 사람들에게 더 큰 짐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말씀드릴 왜 수 그렇게 울고 있니? 없습니다, 어머님. 너무 슬퍼서요. 조씨 하지만 부인의 울지 눈이 마라. 커졌습니다. 말할 수 없다니. 그것이 종갓집 며느리가 할 소리냐? 내가 가져간 것이 아니면 누가 가져갔단 말이냐? 바로 그때 아니 저게 뭐지? 신우이 월이가 방문을 어서 벌컥 확인해야 해.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급한 소식을 전하러 달려온 것처럼 보였으나 실은 방 안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제가 일이냐? 분명히 봤습니다. 너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거냐? 그럴 월이가 리가 두 없어. 눈에 눈물까지 글썽이며 손가락으로 분이를 가리켰습니다. 형님이 밤에 곳간에서 쌀자루를 들고 뒷문으로 나가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였으나 어머님 속이 타들어가시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조씨 부인의 얼굴이 핏기를 잃었습니다. 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분이의 고개가 더 깊이 숙여졌으나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면 쌀의 행방을 말해야 했고 쌀의 행방을 말하면 마을 사람들이 곤경에 빠질 것이었습니다. 내 인연. 조씨 부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녕 도둑질을 한 것이냐? 종갓집 며느리가 곳간을 텄단 말이냐? 방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났습니다. 제발, 남편 제 말을 진호가 들어주세요. 이제 와서 무슨 뛰어들어왔습니다. 소용이 있겠니? 상황을 더 어머님, 어렵게 하지 말고. 잠깐만 정말 들어보시오. 분이에게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조씨 부인이 아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까닭. 내 마누라가 종갓집 곳간을 턴다. 무슨 까닭이 있으면 말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진호가 괜찮아. 분이를 내가 곁에 내려다보았습니다. 고마워요. 울지 마. 분이야, 내가 제발 지켜줄게. 말해다오. 어디에 쓴 것이냐? 분이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으나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 저를 믿어 주십시오. 결코 미안해요. 나쁜 제가 너무 마음으로 한 서툴었어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을 실망시켜서 마음이 믿고 아파요. 말고 제 곁에 있어주세요. 허나 까닭을 말해야 어머님도 풀리지 않겠느냐. 분이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진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조씨 부인이 무슨 짓이냐? 이를 갈았습니다. 당장 그 손 치워라. 월이는 이 집안의 방구석에서 규율을 잊었느냐?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나 입꼬리가 살며시 올라가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좋다. 말하지 않겠다면 내 다른 방법을 쓰마. 그날부터 분이의 밥그릇에서 쌀밥이 사라졌습니다. 챕터 05 5챕터 굶기는 벌. 시어머니의 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군이가 부엌에 들어섰을 때 밥상 위에 놓인 것은 묽은 죽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쌀알이 몇 개나 들었는지 셀 수 있을 만큼 맑은 죽이었지요. 반찬이라고는 깍두기 한 쪼가리가 전부였습니다. 부엌 아궁이에서는 따끈한 쌀밥 짓는 냄새가 구수하게 퍼졌으나 그 밥은 시어머니와 월이의 밥상으로 올라갈 것이었습니다. 도둑질한 얘야, 밥을 그렇게 쌀만큼 대충 먹으면 굶어라. 못 써. 네, 할머니. 배가 그래, 천천히 고파야 꼭꼭 씹어서 정신을 먹으렴. 차리겠지. 분이는 아무 말 없이 죽을 떠먹었습니다. 미지근한 죽이 빈속으로 흘러들어갔으나 배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분이의 하루는 달기, 울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어스름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 항아리를 채우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시어머니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가을 들녘에서 거둔 곡식을 말리고 장독대를 닦고 저녁 밥상을 차렸습니다. 해가 져야 일이 끝났으나 분이의 밤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식구들이 잠든 뒤 곳간에서 쌀자루를 지고 어둑한 산길을 넘어야 했으니까요. 사흘이 지나자 분이의 광대뼈가 도드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닷새가 되니 손에 물집이 잡혔고 이래가 지나자 눈 밑에 검붉은 그늘이 깊어졌습니다. 빈속에 온종일 일을 하고
밤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넘으니 몸이 버틸 수 없었지요. 그래도 분이는 밤마다 곳간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의 형편은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돌림병에 쓰러진 사람이 20명을 넘겼고 장정들이 일어나지 못한 이 밭에 풀만 무성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배가 고파 울었고 젖먹이를 아는 어미들은 젖이 말라 눈물만 흘렸습니다. 분이가 쌀자루를 지고 고갯길을 넘을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두 손을 모아 절을 했습니다. 각시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마을 구석 작은 집에는 의원 김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늙은 의원이었는데 자신도 병에 걸려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쌀죽을 끓여 의원의 입에 떠 넣었습니다. 의원 어르신, 제발 버텨주세요. 어르신이 일어나셔야 괜찮아, 다 괜찮아. 마을 사람들을 살릴 수 할아버지, 있습니다. 무서웠어. 의원이 떨리는 손으로 분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각시, 내 덕에 내가 아직 숨을 쉬고 있다. 허나 각시 맥이 고르지 않구나. 밥을 제대로 먹고 있느냐? 걱정 마십시오. 괜찮아, 다 괜찮아. 어르신, 할아버지, 잘 먹고 무서웠어. 있습니다. 분이가 웃어 보였으나 수척한 얼굴이 거짓말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 돌아오는 고갯길이었습니다. 달빛이 산길을 비추었으나 눈앞이 아른거렸습니다. 고갯마루에 이르렀을 때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이고 몸이 앞으로 기울더니 그대로 풀밭 위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밤이 스리뺨을 적셨으나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녘 괜찮아. 늙은 머슴 천천히 덕수가 가자. 소에게 네, 할아버지. 여물을 주려 조금만 더 나가다가 힘내. 빈마당 담 아래 쓰러져 있는 분이를 발견했습니다. 분이를 부축하여 방에 눕히고 몰래 밥 한 덩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씨, 이러시다 정령 돌아가십니다. 분이가 괜찮아. 힘없이 내가 고개를 여기 있어. 저었습니다. 두려워요. 덕수야, 괜찮을 거야. 부탁이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허나 아씨, 어찌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어머님이 아시면 마을 사람들을 탓하실 것이다. 쌀은 갚을 수 있어도 사람의 목숨은 갚을 수 없다. 덕수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름진 눈가가 붉어졌으나 아씨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조씨 부인은 날이 갈수록 곳간의 쌀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벌을 내려도 도둑질이 멈추지 않자 조씨 부인의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이 도둑질을 반드시 끝장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곳간의 함정을 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해가 지기 전에 곳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문틈에 가느다란 머리카락 한 올을 걸어 놓았습니다. 누가 문을 열면 머리카락이 끊어지게. 그 다음 쌀가마니 위에 고운 재를 얇게 뿌렸습니다. 누가 손을 대면 재가 묻게, 누가 자루를 옮기면 바닥에 발자국이 남게. 조씨 부인은 뒤로 물러서서 자신의 준비를 살펴보았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조씨 부인은 곳간 맞은편 광 안에 이불을 깔고 앉았습니다. 등불은 끄고 문을 손가락 하나 폭만큼만 열어두었습니다. 밤새 지켜볼 작정이었습니다. 그날 낮이었습니다. 분이가 뒷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마을에서 12살 먹은 아이가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클투성이었고 맨발이었습니다. 각시님, 김 의원 어르신이 다시 쓰러지셨습니다. 동쪽 새 집은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이의 손에서 빨랫감이 떨어졌습니다. 분이가 주위를 살핀 뒤 아이의 머리를 쓸어 주었습니다. 알겠다.
오늘 밤에 가마.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리가 내린 마당에 달빛이 차갑게 깔렸습니다. 분이는 식구들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한 뒤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곳간 앞에 섰을 때 무엇인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으나 굶주린 아이들과 죽어가는 의원 어르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분이는 이를 악물고 곳간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쌀가만 이를 더듬어 자루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고운 재가 묻었으나 분이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쌀알이 자루 안으로 쏟아지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에 사각사각 울렸습니다. 2년. 등 뒤에서 불빛이 번쩍 켜졌습니다. 조씨 부인이 등불을 들고 곳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현행범이로구나. 분이가 돌아섰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는 쌀이 묻어 있었고 치마에는 재가 하얗게 묻어 있었습니다. 쌀자루가 분이의 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이 대나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무릎 꿇어라. 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초리가 분이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등줄기가 불에 데인 듯 화끈거렸습니다. 분이가 이를 악물었으나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회초리가 내리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아픔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도둑년, 종갓집 곳간을 던 죄를 어찌 갚으려느냐. 월이가 네가 어둠 한 속에서 짓이냐? 나타났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거짓말은 팔짱을 하지 끼고 마라. 비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가난한 집녀는 손버릇을 못 고친다더니. 어머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분이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억울함이 가슴을 짓눌렀으나 도둑질을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이 회초리를 멈추고 분이의 얼굴 앞으로 등불을 가져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이 쌀을 어디에 가져간 것이냐? 분이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등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으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조씨 부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말할 수 없다고. 좋다. 관아에 넘기마. 곳간 도둑은 볼기 100대의 귀양이다. 분이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대답했습니다. 관아에 넘기시더라도 차마 아뢰지 못하옵니다. 마당 끝에서 진호가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님, 제발 까닭을 들어보시오. 조씨 부인이 너는 왜 여기서 돌아서며 이러고 있느냐?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까닭. 잘못했습니다. 일어나라. 도둑질에 할 말이 무슨 있다. 까닭이 있느냐. 방문이 닫혔습니다. 분이가 곳간 앞에 혼자 남았습니다. 회초리에 맞은 등이 쓰라렸으나 분이의 눈에서 흘러내린 것은 아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겨울이 왔습니다. 감나무 잎이 모두 떨어지고 산등성이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첫눈이 내리고 바람이 칼처럼 불어오는 한겨울이었습니다. 산등성이를 넘어온 바람이 처마 끝 고드름을 흔들었고 마당에 깔린 눈은 밤새 얼어붙어 밟을 때마다 서걱서걱 소리를 냈습니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낮게 내려앉아 온기라고는 느낄 수 없는 날들이었습니다. 분이의 몸은 이미 한계에 가까웠습니다. 회초리에 맞은 등은 아물었으나 곤주림과 밤마다의 산길 걸음에 뼈가 드러날 만큼 여위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부어올라 쌀자루를 쥐기조차 힘들었고 발 뒤꿈치는 갈라져 걸을 때마다 피가 배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형편이 겨울 추위와 함께 더 나빠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분이가 곳간으로 향하려 하자
늙은 머슴 덕수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씨, 오늘은 제가 나르겠습니다. 덕수, 안 됩니다. 들키면 당신까지 벌을 받습니다. 아씨가 쓰러지면 마을 사람들은 누가 돌봅니까? 제 늙은 등 하나쯤이야 아무렇지 않습니다. 분이가 더 말리려 했으나 덕수는 이미 쌀자루를 등에 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덕수의 결심이었습니다. 아침 조씨 부인이 곳간을 열었습니다. 쌀이 또 줄어 있었습니다. 가만히 위표시용 집단이 흐트러져 있는 것을 보고 조씨 부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것이 사람이냐 짐승이냐? 조씨 부인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회초리로도 못 고치고 굶겨도 못 고치고 현행범으로 잡아도 입 하나 열지 않는 이 며느리에게 더 큰 벌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분이를 끌고 오너라. 하인들이 분이를 끌고 왔습니다. 분이는 이미 제 발로 걷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조씨 부인이 분이를 뒷마당으로 끌고 갔습니다. 뒷마당 깊숙한 곳, 감나무 뒤편에 돌로 된 광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겨울 김장독과 얼음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돌벽에는 서리가 하얗게 피어 있었고 쇠문 손잡이에는 얼음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안에서 냉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숨을 내쉬면 하얗게 얼어붙을 만큼 차가웠습니다. 들어가거라. 분이가 광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돌바닥 위에 김장독이 줄지어 서 있었고 시큼한 젓갈 냄새와 얼음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두려움이 스쳤으나 이내 마을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쌀값을 이 추위로 치르거라. 사실대로 고할 때까지 나올 생각 마라. 분이가 고개를 숙이고 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쇠문이 닫혔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물쇠가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조씨 부인이 자물쇠를 2개나 채웠습니다. 그날 밤, 진호가 뒷마당으로 달려왔습니다. 눈밭을 헤치며 광 앞에 선 진호가 쇠문을 두드렸습니다. 분이야, 분이야, 괜찮으냐? 광 안에서 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방님,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괜찮다니, 이 추위에 어찌 괜찮단 말이냐? 진호가 자물쇠를 잡아당겼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열쇠를 찾으러 안방으로 갔으나 조씨 부인이 열쇠를 품에 넣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진호가 어머니 곁에서 간청했으나 조씨 부인은 눈도 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열쇠를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녘 덕수가 광벽 틈새로 겨울 속옷을 밀어 넣었습니다. 아씨, 이것이라도 입으세요. 버티셔야 합니다. 덕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분이가 떨리는 손으로 속옷을 받았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 웅크린 채 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괜찮은가? 의원 어르신은 살아계신가? 제 몸이 얼어가는 와중에도 분이의 마음은 산 아래 마을을 향해 있었습니다. 분이가 갇힌 지 이틀째 되던 날, 종가 안방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진호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다가 안방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언가 쏟아지는 듯한 거친 기침 소리였습니다. 진호가 벌떡 일어나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진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안방에 울렸습니다. 조씨 부인이 이불 위에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붉은 핏자국이 하얀 이불보 위에 번져 있었고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마을에 돌던 그 무서운 돌림병이 종가의 담장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진호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으니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평소 호랑이보다 무서웠던 어머니가 이불 위에서 새처럼 작아져 있었습니다. 의원을 불러라. 어서 의원을 데려오너라.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인 하나가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한참 뒤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련님, 마을 의원이 병세가 깊어 움직이지 못한다 합니다. 고을 의원도 돌림병이 두려워 오지 않겠다 합니다. 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넓은 종가에 약을 지을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건넌방에서 보따리를 챙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이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나는 먼저 가겠습니다. 여기 있다가 병이 옮으면 어쩌려고요. 월아, 어머니가 피를 토하고 계신다. 지금 도망을 간단 말이냐? 오라버니는 효자니까 남아서 간호하세요. 저는 아직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 집 사람이 맞느냐? 내 어미가 죽어가고 있는데. 월이가 눈을 피하며 보따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죽으라는 말입니까? 전 못 있겠습니다. 월이가 보따리를 들고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집안에는 진호와 늙은 머슴 덕수만 남았습니다. 진호가 안방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이마 위에 찬 수건을 올렸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고 가팔랐습니다. 약을 다려야 하는데 무슨 약을 써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진호의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뒷마당 얼음광에 갇혀 있는 사람. 분이었습니다. 진호가 뒷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사흘째 갇혀 있을 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이 목을 졸랐습니다. 얼음광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분이야, 분이야,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피를 토하고 계신다. 광 안에서 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흘째 갇혀있던 분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님이요. 어머님이 쓰러지셨다고요. 의원도 올 수 없다. 어떡하면 좋겠느냐. 분이가 광 안에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은 손으로 쇠문을 내리쳤습니다. 손등에서 피가 났으나 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어머님이 위험합니다. 제가 나가야 합니다. 진호가 자물쇠를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쇠는 안방 어딘가에 있었으나 쓰러진 어머니의 품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덕수야, 돌을 가져와라. 덕수가 큰 돌을 들고 왔습니다. 늙은 팔에 힘을 모아 자물쇠를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녹슨 자물쇠가 좀처럼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진호가 돌을 받아 들고 다시 내리쳤으나 자물쇠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광 안에서 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님, 제발 버텨주세요. 어머님. 안방에서는 조씨 부인의 신음 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뒷마당에서는 분이가 얼음광 안에서 얼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원은 없고 약도 없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종가 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며느리님, 큰며느리님. 종가 대문이 열리자 마을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을 들고 눈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10명, 20명, 30명. 쌀자루를 들고 약초 보따리를 들고 마른 나무찜을 들고 누군가는 부축을 받으며 겨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횃불빛에 비친 얼굴마다 걱정과 다급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맨 앞에 선 마을 이장이 진호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큰 며느리님 어디 계십니까? 며느리님이 요즘 오시질 않아 마을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진호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마을에 왜 간단 말이오? 이장이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모르셨습니까? 며느리님이 밤마다 쌀을 지고 마을로 내려오셨습니다. 돌림병에 쓰러진 식구들에게 죽을 끓여 먹이고 굶주린 아이들에게 밥을 지어 주셨습니다. 며느리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은 진작에 다 죽었습니다. 이장 뒤에 서 있던 한 여인이 아이를 안은 채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 아이가 사흘을 굶어 숨이 끊어지려 했는데 며느리님이 쌀죽을 떠먹여 살려주셨습니다. 또 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도 며느리님이 아니었으면 그 겨울을 넘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곳간에서 쌀이 사라질 때마다 어머니가 분이를 다그치던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회초리, 굶김, 그리고 얼음광. 분이는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곳간에서 사라진 쌀이 전부 마을로 간 것이란 말이오?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의원 김 노인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는데 며느리님이 쌀죽을 끓여 입에 떠 넣어 살려내셨습니다. 뒤에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의원 김 노인이었습니다. 아직 얼굴에 병색이 남아 있었으나 한 손에 약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음마다 지팡이가 눈 위에 깊이 빠졌으나 의원은 멈추지 않고 종가 마당까지 걸어왔습니다. 이 집에 병자가 있다 하여 왔소. 어디 계시오? 진호가 의원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가 피를 토하고 쓰러지셨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의원이 안방으로 들어가 조씨 부인의 손목을 잡고 진맥했습니다. 한참을 눈을 감고 맥을 짚던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지 않았소. 살릴 수 있소. 의원이 약 보따리를 풀며 진호를 돌아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 죽었소. 이 약도 지을 수 없었을 것이오. 며느리를 찾아 감사를 전하시오. 진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마당 눈 위에 주저앉으며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뒷마당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분이가 갇혀 있소. 제발 도와주시오. 마을 장정 셋이 뒷마당으로 뛰어갔습니다. 큰 돌을 들어 자물쇠를 내리쳤습니다. 쾅, 쾅, 쾅. 3번 만에 자물쇠가 부서졌습니다. 광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안에 분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끝이 하얗게 얼어 있었습니다. 덕수가 밀어넣은 속옷을 꽉 끌어안은 채 겨우 숨만 붙어 있었습니다. 진호가 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따뜻한 방으로 옮겨 이불을 덮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나무찜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분이가 눈을 떴습니다. 갈라진 입술 사이로 나온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괜찮으신가요? 안방에서 약을 다리던 의원이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호가 분이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안방에서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오가며 이 모든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감았던 눈 사이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의원 김 노인이 매일 종가를 찾아와 약을 지었습니다. 쓴 약물이 안방에 가득 퍼지는 동안 분이가 밤낮으로 시어머니 곁을 지키며 약을 다리고 죽을 끓여 떠 먹였습니다. 조씨 부인의 열이 내리고 기침이 멎었습니다. 핏기 없던 얼굴에 피빛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도 따뜻한 방에서 쉬며 몸을 추슬렀습니다. 얼었던 손끝에 감각이 돌아왔고 파랗던 입술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끝 고드름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뒷산 양지 바른 곳에서 매화가 봉오리를 맺었습니다. 참새들이 처마 밑에서 울기 시작했고 마당에 쌓인 눈 사이로 검은 흙이 드러났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날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이 분이를 대청마루로 불렀습니다. 진호도 덕수도 하인들도 모두 몰렸습니다. 대청마루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마주 앉았습니다. 마당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따스했고 햇빛이 대청마루 위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분이가 먼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몸은 좀 나아지셨습니까? 조씨 부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위어 광대뼈가 도드라진 얼굴, 물집 자국이 남은 손, 그런데도 눈만은 맑고 고운 이 며느리를. 조씨 부인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들었던 마을 사람들의 증언, 의원의 말, 분이가 갇힌 광에서 나왔을 때의 모습이 눈을 감을 때마다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씨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이 앞으로 걸어가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종갓집 안주인이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십니까? 분이가 놀라 시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조씨 부인이 분이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은인을 벌했구나. 조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쌀을 나른 것은 제 배를 채우려 한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려 한 것이었다. 그 쌀이 의원을 살렸고 그 의원이 나를 살렸다. 내가 나를 살린 것이다. 그런 너를 내가 굶기고 때리고 얼음광에 가두었구나. 조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릴 만하구나. 분이가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어머님이 살아 계시니 그것이 다입니다. 너는 왜 말하지 않았느냐? 한마디만 했으면 될 것을 왜 맞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느냐? 분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리면 어머님께서 마을 사람들을 탓하실까 두려웠습니다. 쌀은 다시 채울 수 있어도 사람의 목숨은 다시 채울 수 없습니다. 조씨 부인이 분이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대청마루에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며칠 뒤 신우이 월이의 일이 밝혀졌습니다. 진호가 월이를 찾아가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분이를 도둑으로 몰았다며 쌀을 어디로 가져가는지 확인은 했느냐? 월이가 눈을 피했습니다. 분이가 쌀을 나르는 것을 봤으나 어디로 가져가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도둑으로 몰았던 것이었습니다. 분이가 쫓겨나면 곳간 열쇠가 다시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라 믿고 시어머니의 분노의 기름을 부은 것이었지요. 월이는 종가에서 쫓겨났습니다. 그해 봄 조씨 부인이 직접 곳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종가 마당에 불러 모으고 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종가 곳간은 쥐 한 마리 못 들어오는 곳간이 아니라
마을을 살리는 곳간이어야 했다. 내 며느리가 나보다 먼저 그것을 알았구나. 분이와 조씨 부인이 나란히 서서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퍼주었습니다. 봄볕이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 하였습니다. 선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는 뜻이지요. 분이는 자신을 때리고 굶기는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병을 고칠 의원을 살려내었습니다. 자기를 가둔 사람을 자기가 살린 것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수는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